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적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뉴스피드 찾아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북한이 그만큼 조용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1년 전의 상황과 우리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의 북한의 이러한 자맹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정보 관계자들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굉장히 심한 언사를 써가면서 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지속이 되면서 북한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어떤 대남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자맹을 이어오던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기점으로 조금씩 본인들의 외교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의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북한의 달라진 외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포인트 첫 번째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전까지 한 1년의 시간 동안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이 조선노동당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랑은 좀 다르죠.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상당히가 아니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당 시스템과는 달리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정말 깊숙이 모든 곳곳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모두 평양에 모여서 큰 규모에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방향을 정하는 일들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북한은 과거 10년 단위로 그런 대회들을 했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자기 아버지 시대와는 다르게 당대회 주기가 짧았죠. 그만큼 이 10년 단위마다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 10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 전략을 정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대회를 북한이 올해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올해 1월에 개최를 하면서 북한이 이런 메시지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분노에 차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전에 7차 대회에서 북한이 몇 개는 계획 이런 걸 세웠습니다. 5개는 계획인가 그럴 거예요. 이 5개는 계획이라는 걸 세웠는데 실패를 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너무 허황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어떤 당 간부들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자신의 이성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직접 경제를 이끌고 있는 실무 관리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그 책임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죠. 물론 이런 책임 면피용 발언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 있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실패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을 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북한의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건 대남 전략 그리고 북미 전략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대북제재가 해제가 되고 평화협상이 체결이 되고 이 평화협상을 따라서 들어오는 미국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정은은 바라봤을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덩달아서 한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을 기대를 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개성공단이라든가 혹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가 돼서 북한의 자금 운용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경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남북관계도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또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북한한테는 중국이라는 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작년 초부터 터지면서 이게 중국에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무역액의 9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 엘리트 계층조차 본인들이 필요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품들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게 끊기다 보니까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힘들고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대로 힘들고 북한 전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 원한도 상당히 깊어졌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하되 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사과는 하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잘못 운영한 그리고 자기들끼리 삥땅 쳐서 다 이렇게 돈을 나눠 먹은 저 사람들에 있는 것이다. 저들에게 화살을 돌려라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김정은이 얼마나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북한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본인들의 외교 노선을 바꿉니다. 이 전략 노선의 변경도 8차 당대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과 우리가 대화를 백날 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 유의미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은 애초에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핵 군축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어떻게든 좀 딜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고 그나마 대화가 통할 뻔했던 트럼프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보다 10배는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이다 보니까 미국이 내심 기대를 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북한에게 그 어떤 지원을 해줄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북한도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기대를 접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외교 관계를 단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 북미 관계에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왜 등장을 하냐라고 질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북한 사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암살당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암살의 장소로 쓰였다는 점, 그 점이 상당히 말레이시아를 기분을 나쁘게 했고 북한 대사를 불러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단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외교 관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결을 했습니다. 김정남 사건 때문이냐?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북한 외화벌이 일꾼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왜 했느냐? 대북 유엔 제재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외화벌이 일꾼을 체포를 한 겁니다. 북한이 당연히 자기 쪽으로 송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여기서 이 북한인을 북한으로 송환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송환을 해버렸습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또 미국이 그 사람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고 북한은 여기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북한인을 본인들한테 송환하지 않고 미국에게 송환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기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직접적인 이런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북한을 상당히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예고하긴 했지만 어떤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복을 했다가는 더 어떤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깨달은 바가 이거겠죠. 이 바이든 행정부, 제가 자꾸 바이든 행정부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지금 진지하구나. 이 대북 유엔 제재의 실행에 상당히 민감하구나를 느꼈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미국과 유의미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본인들의 외교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고 그럼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중국으로 갑자기 선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늘 좋았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 시대에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좋아지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떤 그런 양자회담이 잦아지면서 시진핑은 어느 정도 뒤에서 물러나서 그것을 관망하는 그런 옵저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시진핑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정은은 판단 착오를 한 것인데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어색해진, 이 서먹서먹해진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를 되돌릴 필요가 있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훨씬 가까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양회라는 전당대회가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열었었는데 김정은이 친서를 전달을 합니다. 이 친서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양국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상당히 아첨기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그러한 친서를 받아안은 시진핑은 또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내가
이 시진핑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김정은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시진핑 형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관계 좀 좋게 가지자. 그래서 난 정말 대놓고 세계에 자랑하고 싶다. 북한과의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애걸복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은 그래? 그러면 들어와. 네가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은 내가 너네 살려줄게. 내가 너네 좀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이 전형적인 신하와 군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이렇듯 비굴하게 중국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김정은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역시 비빌 것은 중국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석 포인트는 세 번째. 북한의 이러한 달라진 외교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3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북한 사이 관계가 좋았습니다. 뭐 판문점 회담, 뭐 봄이연애, 가을이연애 뭐 이러면서 정말 당장이라도 뭔 큰 이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남북 관계는 다시금 MB 시대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MB 시대보다 더하죠, 사실은.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에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있는 그런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자기들이 한 4년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얘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얘네 정말 힘도 없고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말만 주구장창 늘어났지 딱히 실속 있게 뭐 하는 것도 없더라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둘째,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와 1년 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중국에게 붙자. 중국에게 붙어서 수위를 관망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다시금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북한에게 우호적인 그런 뭐 진보적인 정부가 등장할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그 어떠한 먹이도 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1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겠습니까? 제가 김정은이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았든 남지 않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대북 전략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북한과 추진하려고 했던 대화 협상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혹은 북한의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우리 통수권자에 대해서 저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북한한테 계속 머리를 숙여야 하고 북한이 좋은 일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진행이 됐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북한 눈치를 보느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군사훈련을 온라인으로 합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을 준비를 해놓으라고 TF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세현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에게 우리가 언제든 식량 지원을 줄 수 있게끔 농협에서 쌀을 꺼내서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정작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북한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왜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골복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본인들의 실패한 대북 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건데 끝났습니다. 그 좋았던 시절은 끝났고 우리도 정말 대대적인 대북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만 혼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또다시 동북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떤 환상과 미련을 버리고 이젠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일기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